안녕하십니까, 박운탁TV입니다. 러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콘의 랜드 연구소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예측했습니다. 돈바스를 차지한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총요소 생산성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에 맞서기로 결정할 때까지 워싱턴은 사이공에서 바그다드에 이르는 개발도상국의 약한 적과 전쟁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핵 강대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기 DC의 희망과 달리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붕괴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는 서방의 정권 교체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의 사회적 결속력, 군사적 잠재력, 서방 경제 제재에 대한 면역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리전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월 20일 독일 람슈틴 공군기지에서 지금과 봄 사이에 기회의 창이 남아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젤렌스키가 최근 해고한 대통령 자문위원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3만 5천 명의 실종자를 포함해서 최소 1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치명적이고 향후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공세로 우크라이나의 방어태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물자 손실도 심각합니다.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 보병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 방공 플랫폼, 모든 구경의 무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포병 시스템이 하루에 거의 6만 발의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겨우 6천 발로 이러한 러시아 일제 사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탄약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러시아는 매일 6만 발의 포탄을 포함해서 다양한 발사체를 사용하는데 국방상은 향후 2년에 걸쳐서 155mm 포탄 생산을 매달 9만 발로 높인다고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달입니다. 이것은 2023년 봄까지 매월 2만 발, 2025년까지 매월 4만 발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크리스티안 워무스 육군 장관의 지난달 발표를 웃도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포탄과 무기 생산에 전혀 필적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러시아와 대리전 승리를 위해서 역사적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13세기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더 크고 강력한 세력이 번갈아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볼셰비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시도했으나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폴란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워싱턴과 나토 동맹국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러시아와의 전면전, 러시아 연방의 파괴와 붕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러시아인의 살해를 원합니다. 마침내 펜타곤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네오콘의 국가안보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이 Avoiding a Losing War, US Policy and the Trajectory of Russia-Ukraine Conflict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리전 연장이 미국과 동맹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갈등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이해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재정적인 인도주의적 그리고 특히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핵폭탄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라면서 갈등을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한정하려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 상당의 무기 및 기타 원조,
그리고 전술정보, 감시 및 정찰 지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키예프에 매월 수십억 달러 예산 지원을 더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핵 선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랜드 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폴란드 영토를 방공미사일로 공격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방공미사일로 공격하면 미군이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즉각 열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워싱턴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랜드는 주장합니다. 랜드는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예측하는데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서방 후원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의 강도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무기 재고량이 낮아지고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져갈 것입니다. 랜드는 미국이 중기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분쟁 시작 전에 모스크바가 미국에게 요구한 안보 리스트가 포함되지만 영토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지난 토요일 뉴햄슈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202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나라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인명손실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나는 24시간 안에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한 크리미아와 2022년에 병합한 돈바스를 내놓지 않으면 평화협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크리미아와 돈바스의 주민은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이고 그들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크리미아와 돈바스의 러시아 편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만든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2017년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2019년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이 무려 3.138%였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연평균 최소한 3.138%씩 복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크라이나의 총요소 생산성은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2017년 우크라이나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2019년 총요소 생산성이 무려 4.321%로 러시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높은 총요소 생산성은 거의 전부 작년 러시아에 편입된 돈바스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바스의 러시아 편입으로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로 전락하고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은 아마도 5% 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를 그야말로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푸틴이 돈바스를 병합한 궁극적인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력이고 국력을 결정하는 것은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